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치워도 끝이 없다. 이른바 러브버그라고 불리우는 붉은 등 우단털 파리떼. 이 파리떼가 점령한 인천 계양산에서 방제 작업을 벌인 환경부 직원의 말입니다. 러브버그 2022년을 기점으로 매년 여름 수도권에서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애초 익충이라고 설명했지만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며 민원이 속출하자 환경부에서도 방제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러브버그의 대규모 출몰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 이상기후 문제 해결되지 않는 한 또 다른 곤충떼의 대규모 출몰도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사회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7월 5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나다윤 씨. 네, 지금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보단 지방 방향으로 이동이 더 힘겹습니다. 지방 방향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던 정오를 넘긴 시각이지만 아직은 길게 막히는 구간들도 많습니다. 특히 강원권으로 이어지는 노선들이 보다 어려운데요. 60번 서울양양선 양양방향 남양주요금소부터 서종까지 12km 구간, 이후로도 남춘천부터 동홍천까지 15km 구간이나 길게 밀리고요. 50번 영동선 강릉 방향의 총 정체 길이도 30km가 넘는 가운데 경기권에서 반월터널과 부곡, 그리고 용인과 양지터널 사이, 강원권에선 만종분기점부터 원주 사이 지나기가 가장 불편하겠습니다.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는 노선들은 대부분 충청권의 교통량이 집중돼 있는데요. 1번 경부선 부산 방향은 천안분기점부터 천안휴게소까지 11km 구간 길게 밀리는데, 반대 서울 방향으로 온 대전 부근 1, 2차로에 대형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이 부근 후방 정체가 2km 구간 이상 살펴지고요. 35번 중부선 남이 방향 정체는 오창부터 남이 분기점까지 길게 나타납니다. 반면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비교적 수월합니다. 서평택부터 서해대교 사이의 정체만 벗어나면 이후로는 수월하게 통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나다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뉴스브리핑 코너입니다. 이윤우의 뉴스펀치. 우리 KBS의 이윤우 기자 나와 있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매주 토요일 뉴스펀치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펀치는 뭡니까? 네, 어젯밤 국회에서 통과된 이 31조 8천억 원 가량의 추경안 관련 소식 먼저 보겠습니다. 네. 어제 추경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계속 신경전을 이어가다가 거의 자정에 가까운 시각에 이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문제에 따른 재정 건전성 문제, 그리고 이 대통령실의 특활비 복원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결국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추경안에 어떤 것들 포함됐는지 좀 정리해 주시면요. 네, 추경안에서 큼직한 것들 위주로 조금 살펴보면요.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12조 원 가량 되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경찰청 감사원 4개 기관 특활비 105억 원 가량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특활비 문제가 특히 좀 쟁점이 됐던 이유는 이 본래 이전 윤석열 정부 시절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되었던 예산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민주당이 이번에 여당이 되자마자 바로 다시 복원을 하니까 국민의힘 측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부딪혔던 겁니다. 예. 예, 결국 이제 가장 국민들이 관심사일 것 같은 부분은 그런데 이 소비 쿠폰입니다. 예, 바로 오늘 행안부에서 이 지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예, 당장 이달 21일부터 1차 지급 신청을 접수받고요. 국민 한 사람당 받는 금액이 소득 기준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정부가 밝힌 계획대로면 2차 지급분까지 해서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지급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도 많은 관심을 받았죠?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다양한 국정 운영 기조를 전했습니다. 가장 주목받았던 키워드는 아무래도 이 검찰 개혁 관련 부분입니다.
이 대통령의 이 고강도 검찰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는데요. 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그래서 이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이랑 비교를 하면서 좀 이 부분을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예. 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검찰 개혁에 대한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 반대 여론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날선 발언들을 좀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 일종의 자업자득, 한마디로 검찰이 잘했으면 이런 게 필요하겠느냐 이런 취지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검찰 개혁 완료 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이 추석 전까지는 얼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예고도 있었죠, 기자회견에서. 네, 이 부동산 정책도 특히 국민들이 관심 많은 분야였는데요. 이 최근 정부가 내놓았던 이 대출 규제 정책은 좀 맛보기 정도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정책을 좀 예고를 했고요. 이 향후 수요 억제책이나 공급 확대책,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 많이 준비돼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공급책을 조금 거론을 했었는데 이 기존 계획된 신도시들 있잖아요. 이거를 좀 더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좀 계속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이 지방 균형 발전 정책 일환으로 이 해수부 부산시 이전을 거론을 했었는데 예. 이 기자회견에서도 해수부 이전을 좀 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외교 문제에 대한 언급은 좀 자제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이 외교 사안이 워낙 국가별로 사실 전략이 다르기도 하고 이 어느 국가와의 외교 문제를 묻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국가별로 따지면 좀 짧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 거론됐던 부분 보면 이 한미 관계에서는 관세 협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언급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은 우선 이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관세 협상이 지금 어려운 문제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는 8일이 이 관세 협상 시한으로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직 한미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오는 8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 확언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특히 한일 관계는 이 일본 외신 기자가 관련 질문을 해서 나온 답변이었어요. 우선 이 북한 핵미사일 대응이나 안보, 경제 분야에서 협력할 사안이 많다. 이렇게 협력 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좀 주목됐던 표현은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오른손으로는 싸워도 왼손은 서로 잡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협력 기조를 강조를 했습니다. 예. 다만 이 과거사 문제에 거론하면서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해서 서로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북관계, 이 대통령의 남북관계에 대한 발언도 좀 큰 주목을 받았는데 네. 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우선 내비쳤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이 한미 간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북한과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건 정말 바보짓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현재 단절된 남북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려를 나타낸 거로 보이는데 이 단절됐다는 현 상황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긴장 관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의 그 형식이 좀 주목받았죠? 네, 이른 기자회견이어서 조금 더 특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 기자회견 방식 어떻게 앉아 있냐, 좀 거리가 얼마나 되냐 이런 방식이 좀 특히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연단 없이 참석자랑 동일한 눈높이에 앉아서 회견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에서 약 1.5m 떨어진 부근부터 기자들이 반원 형태로 둘러앉은 이 타운홀 미팅 형태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런 형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좀 탈권위적인 이미지, 소통의 이미지를 좀 내세우는 전략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질문하는 기자를 고르는 방식도 좀 특별했는데 대통령이 현장에서 기자를 지목해서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전에 기자들이 명함을 어떤 함에다가 넣어두고 이 뽑기 형식으로 이 기자단 간사들이 질문할 기자들을 뽑아서 이 질문 기회를 주는 이런 좀 형식적인 분위기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분위기, 뭐 약속 대련이 절대 아니다. 좀 이런 인위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예. 이번 주 야당 상황도 좀 살펴볼까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퇴임하고 송원석 비대위가 새로 꾸려졌죠?
네, 지난달 30일에 이제 월요일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퇴임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당 비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 49일 약 50일간의 임기를 마무리한 건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임기 내내 계속 당 개혁의 필요성을 좀 강조하면서 다양한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제 퇴임 기자회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당을 향한 개혁 메시지를 많이 쏟아냈습니다. 이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단절을 거듭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특히 좀 주목할 만한 발언을 보면 이 대선 기간 이 김 비대위원장이 이 당을 해체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가장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속상함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좀 강한 발언들 보면 이 당의 기득권을 와해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다. 그리고 당의 개혁을 가로막는 기득권과 맞서 싸워야 한다. 이런 발언들이 있었고 또 비대위원장 퇴임 동안 개혁이 가장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서 이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정작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 이러면서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다. 이러면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이 대선 패배 직후부터 계속 5대 개혁안 관철 이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결국은 5대 개혁안 성과를 내지 못한 거죠. 네, 김 비대위원장이 대표적으로 내놓은 5대 개혁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한 무효화 뭐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그렇죠.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당시 당내 반발이 워낙 컸었고 결국 김 비대위원장이 당원 투표를 통해서 개혁안 추진을 결정을 하자 이렇게까지 좀 강수를 뒀는데 그 강수를 뒀던 당원 투표까지도 결국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발언 중에 특히 이번에 좀 화제가 됐던 게 이 대선 패배 후 당의 개혁 의지를 점수로 좀 말해달라고 취재진들이 요구를 했는데 김 비대위원장이 바로 이 빵점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빵점. 네, 그 장면이 특히나 이제 많이 좀 화제가 되면서 계속 거론이 됐는데 빵점이다. 그러니까 0점이 아니라 빵점이다 좀 강조를 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만큼 당의 이 개혁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다. 좀 아쉬움을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차기 지도부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그런 체제가 된 거죠. 네, 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역할을 하는 이 원톱 체제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 새 비대위원 구성 역시 꾸려졌는데 원내에선 박덕흠 의원, 조은희 의원, 김대식 의원이 등이 이제 합류를 했고요. 그리고 주요 당직자 인선도 있었는데 이 사무총장의 3선의 정점식 의원, 그리고 정책위장의 3선 김정재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점식 의원, 김정재 의원 모두 이 기존의 주류인 친윤계로 분류됐던 인사들이어서 예. 당내에서는 이 송원석 대표를 비롯해서 이 주로 이 당 주요 3력이 친윤계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이 지도부에서 그래서 차별점을 둔 부분이요. 이 당 개혁을 주도할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을 임명을 했거든요. 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이 당내에서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뭐 개혁파, 소신파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수도권의 지역구를 둔 현역 의원으로서 이 비대위와 별개로 좀 투트랙 형식으로 이 안 의원이 쇄신을 이뤄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특검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는 모양새인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진행 중이죠, 이 시각. 네, 지금 오전 9시쯤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 오늘도 역시나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이 좀 흐름을 보면 윤 전 대통령과 이 내란 특검 사이 이 소환 조사 시기를 놓고 계속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본래 2차 소환 조사가 예정됐던 게 지난 1일, 그러니까 화요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5일부터 출석이 가능하다면서 계속 조사 날짜가 좀 조율이 안 됐고 시간을 두고도 뭐 특검 쪽에서는 오늘 9시, 윤 전 대통령은 10시에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시간까지도 신경전을 벌이다가 결국 오늘 오전 9시부터 진행이 된 겁니다. 내란 특검에선 이번 주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이 국무위원들을 소환해서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에 대한 조사를 좀 집중을 했습니다. 이 계엄 당시 상황을 좀 확인을 해야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전반 재구성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소환 조사가 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이주호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6명에게는 이 당시 국무회의 관련 연락이 가지 않은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그 국무회의, 이 비상계엄 관련 이 국무회의에 불참했던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박탈당한 건 아닌지 좀 이런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검에서 그럼 국무위원 중에 누구는 왜 연락을 받았고 누구는 왜 연락을 받지 못했냐 이런 당시 상황을 좀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굉장히 쏟고 있고 결국 이런 재구성이 마무리가 되어야 각 국무위원이 비상계엄에 선포한 가담한 공범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 때문에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권리 행사 자체를 방해받은 피해자인지 이렇게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앞으로도 좀 중요한 수사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도 오늘 조사가 진행되겠죠? 네, 어제 내란 특검에서는 이 외환 혐의 관련해 군 관계자를 상당수 조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위해서 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충돌을 유도했다, 뭐 긴장을 조성하라고 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2차 대면 조사에서도 이런 외환 혐의에 대한 좀 사실관계 추궁이 있을 거로 보이고요. 오늘 조사 역시 일주일 전에 진행된 1차 조사처럼 좀 늦은 시각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뭐 조사가 끝난 후에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이윤우의 뉴스펀치였습니다. KBS 이윤우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6분 지났습니다.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하죠. 기상청의 송소진 씨. 밤낮 없이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남부지방은 오늘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치솟는 곳이 많겠습니다. 밀양과 울진이 37도, 대구와 포항, 울산 36도, 전주 35도, 광주, 부산, 대전 33도, 서울과 제주 32도 등이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습도가 무척 높아서 체감온도가 기온보다 1, 2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요.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충분히 취하면서 물을 자주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 그리고 강원 영동은 맑아서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일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는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그 밖에 중북부 지역에도 빗방울이 예상됩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6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수원에서 시작된 정체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이어지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쪽으로 남양조금소에서 서종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남춘천에서 동홍천까지는 15km가량 막히고요. 내촌 부근에서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화성휴게소에서 짧게 막히고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상황은 올림픽대로인데요. 잠실 방면으로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5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고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은 묵동나들목에서 월릉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핫이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서울 도봉구 가비 지역구죠. 국민의힘의 젊은 개혁파 의원 김재섭 의원 전화로 오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김대섭입니다. 별로 안녕하지 못하죠? 안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 지금 잘 가고 있어요? 뭐 국민들 보시기에는 답답하실 것 같고 눈높이에도 한참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자꾸 떨어지고 심지어 TK 지역 민심도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보내는 국민들의 지지, 그다음에 일 한번 해봐라라는 지지도 당연히 투영이 되어 있겠지만은 예.
국민의힘의 난맥상도 그 지지율에 여실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2배 가까이, 2배 그러니까요.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지금 봤는데 그게 우리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게 보내주는 냉정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새로 뽑히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겸임하고 박덕흠, 조은희, 김대식 뭐 이런 비대위원, 또 정점식 사무총장, 김정재 정책위 의장, 뭐 옛날 사람 그대로 다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 때 사람들? 사실 뭐 국민의힘에 이번에 뭐 공천을 받아 22대 국회의원을 시작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윤 대통령과 가깝거나 내지는 윤 대통령과 일정 부분 인연이 있는 분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제가 어떤 뭐 윤석열 정부 때 가까웠던 인사들에 대한 걸 가지고 뭐 비판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지만 적어도 이 반탄 일색이다라고 하는 점은 예. 아마 조금 보시기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조기 대선의 결과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평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을 하고 국민의힘이 지금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새로운 그렇죠. 간판으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신 건데 예. 거기에는 아무래도 좀 못 미치는 인사들이라고 평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우리 김재섭 의원 같은 사람이 비대위원회 들어가야 됐던 거 아니에요? 저는 어차피 임시 조직이고 뭐 길어야 한 달 반 정도를 하는 조직이니까 저는 일을 하게 되면 정말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이렇게 또 과도기적 지도부에 들어가서 격신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한 달 반쯤 있다가 치러질 새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가 되고 누가 최고위원이 되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고 아마 이번 전당대회는 과거와 얼만큼 잘 결별하느냐, 과거와 얼만큼 잘 극복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여야 된다고 봅니다. 당대표에는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아직 뭐 거론되는 인물들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출마 선언을 아직 공식적으로 하신 분들이 전혀 없어가지고 제가 뭐 어느 분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김문수, 한동훈 다시 또 그냥 둘이 붙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 언론에 따르면은 한동훈 대표는 안 나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 같고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나올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기사들도 좀 있어서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글쎄요, 대선에 책임이 있는 분이 다시 당대표로 나온다는 게 과거에 2022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재명 당시 후보가 패한 이후에 다시 대표로 등장했을 때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많은 비판들을 했던 걸 생각하면 예. 좀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왜 안 나온대요? 뭐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 나오면은 뭐 언제 하죠 정치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동훈 대표가 어떤 찬탄의 기치가 있고 또 윤 대통령과의 저런 이런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상징성이 있는 분이긴 하지만 예. 사실 2024년 저희가 22대 총선을 치를 때 비대위원장이었고 예. 이후에 우리가 총선 패배 이후에 다시 한번 당대표로 등장하셨고 이후에 또다시 대통령 후보로 등장하셨던 그러니까 휴지기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그 가운데서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자산들이 많이 소모된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좀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누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그리고 탄핵 반대 당론을 바꾸는 그런 어떤 상징성을 가진 또 다른 당대표 후보가 있을까요?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뭐 김용태, 뭐다음에 저도 가끔 거론되기도 하고 안철수 의원도 거론되기는 하는데 예. 뭐 저를 포함한 김용태, 안철수 의원 모두가 이번 전당대회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가닥이 다 잡힌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또 어떤 후보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당대회가 사실은 어떤 개혁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과거에 절연해야 되는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잘 안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 김재섭 의원께서 이번 한 달 반 후에 있을 전당대회가 당이 과거와 절연하고 새롭게 바뀌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상징할 수 있는 후보는 지금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뭐 계속 주장을 했던 바가 전당대회를 굳이 빨리 치르지 말고 개혁형 비대위를
그리고 혁신형 비대위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충분하게 호흡을 가지고 당의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주장을 계속했었습니다만은 예. 글쎄요, 이거 뭐 전당대회를 치러야 된다는 여론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당내에는. 그래서 제 의견이 관철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제가 다른 데서도 비슷한 표현을 했었습니다만 이게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내에 있는 문제점들을 가장 후보의 입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지만 예. 오히려 잘못되면 쓰레기들이 방 안에 막 너질러 있는데 그냥 이불 덮고 산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후자가 될 가능성이 만약에 윤 대통령과의 절연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 저는 그 후자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아서 과연 이 내년에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쇄신형 비대위로 한 6개월 가는 안이 관철됐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전혀 쇄신형 비대위가 아닌 상태고 한 달 반 후에 전당대회를 한다라고 이미 결정이 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다면 뭐 김재섭, 김용태, 한동훈, 안철수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누구라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고민을 해보고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에 혁신위원장을 맡긴 했는데 이 비대위가 지도 체제인데 혁신위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혁신위는 이제 사실은 이제 비대위에서 해야 될 일을 혁신위에 저는 뭐 위임을 했다고 보는데 그것이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그립감이 아무래도 낮을 수밖에 없죠. 이게 정식 어떤 선출된 지도부로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임시 조직인 비대위 산하에 만들어진 또 다른 임시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구조적으로 힘을 받기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혁신위원회가 무슨 의견을 몇 가지 내더라도 결국은 비대위가 받을까 말까 결정해야 되는 구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 이 혁신위 설치에 대단히 좀 박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불과 한 달 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혁신안 5가지를 냈습니다. 당 대표 자격에서 낸 그리고 선거 패배 직후에 낸 너무나 기본적인 수준의 개혁안이었거든요. 그렇죠. 받기 어려울 수 없는 그 개혁안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됐잖아요. 제가 이 비판하는 포인트는 당대표 자격에서 그런 말랑말랑한 개혁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도부 산하에 있는 조직이 만약에 김용태 비대위원장보다 센 메시지를 낸다면 그건 받아들일까? 저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그리고 구조적인 회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 상황, 비대위의 모습, 혁신위의 모습, 한 달 반 후에 있을 전당대회에 대한 전망 제가 쭉 물어보고 답변 들으니까 결코 김재섭 의원은 안녕할 수가 없네요. 근데 어떻게 안녕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안녕할 수 없기 때문에 안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까 좀 검토해 보시겠다고 한 정말 이른바 찬탄파 분들이 다시 모여서 이번에 어떻게 해야 할까 좀 중지를 모아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제일 빠른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일 빨랐던 기자회견만큼 이렇게 평가할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기자회견의 형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기자회견장에서 말해진 내용들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아직은 이 30일 차에 뭔가 이렇다 할 평가할 내용들은 없었던 것 같고 다만 기자들과 그다음에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이 최대한 빨리 나왔다는 거는 저는 그것만큼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사법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를 밝힌 점, 또 부동산 정책 앞으로 대대적인 것들이 있을 거다 예고한 점, 이런 등등 몇 가지가 좀 주목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바로 그 내용면에 있어서 말씀 주신 2가지입니다.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하는 건데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늘 이야기를 하고 또 국민의 저항 때문에 좌초되기도 하고 비판을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정권을 상실하는 계기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민생과 동떨어진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 사건에 대해서
우리 그 어떤 국가 체계가 국가 어떤 뭐 조직이 얼만큼 잘 보호해줄 수 있냐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민생 문제인데 이렇게 임기 초창기부터 막 들이밀어서 막 관철시켜야 될 필요가 있느냐. 네. 전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고 물론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가 약간의 속도 조절을 시사하긴 했습니다마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로 나서신 분들께서 너도 나도 추석 전에 하겠다라는 식으로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렇게까지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일이냐. 충분한 수기와 어떤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하나가 있고 예. 부동산 같은 경우도 사실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이번에는 뭐 맛보기 수준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가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 부동산 문제였고 예. 그것이 정부가 어떤 뭐 투기성 어떤 뭐 이 부동산을 말 그대로 때려잡겠다라는 그냥 의지만 가지고 이런저런 규제들을 20개 이상 남발하다 보니까 결국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고 무너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몰락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예. 비슷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있는 도봉구만 해도 벌써 그 옆에 있는 노원구만 해도 신고가에 가까워지는 이 매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심각한 사인인데 여기에 다시 한번 대출 규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규제들을 한다 그러면 과연 이 수도권의 집값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먼저 그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이른바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이런 표현 뭐 간단히 말해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온갖 의혹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대신에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쪽은 뭐 수백 명 검사가 동원돼서 엄청나게 더 수사하고 뭐 이런 모습이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 이런 것 때문에 검찰 이번엔 정말 제대로 선봐야 되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인정하고 예. 그러나 우리가 그 닭을 잡는데 뭐 소 잡는 칼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문제점은 여러 번 노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개혁은 심지어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역시도 이야기를 했던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검찰청 자체를 해체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은 예를 들면 기소 독점주의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뭐 기소 대배심제를 도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 메스를 갖다가 도려낼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굉장히 큰 칼을 가져와서 검찰 전체를 없애겠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감정적이고 급진적으로 이 대한민국 구조의 문제를 흔들려고 하다 보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을 두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따로 떼면 절대 안 되나요? 뭐 절대까지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그동안의 나쁜 관성도 있지만 수사의 노하우라는 것도 분명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없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우리가 기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독립적인 행위가 아니라 수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 수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법리적으로 기소를 해야 될지가 사실은 법리적으로 하나의 연결된 큰 틀인데 이것 따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주요 사건 뭐 예를 들면 뭐 정치와 관련된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기소 대배심제 같은 것들을 도입하면 얼마든지 검찰의 기소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분히 그냥 검찰을 전체 없애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범죄로 피해를 받을 국민들일 거라 저는 보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주 정교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그 수사의 노하우는 그대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간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정교해야 한다 이 말씀이네요. 예컨대 우리가 공수처도 비슷한 취지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비판을 하고 국민의힘도 비판을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어떤 기관이 옮겨지고 인적 구성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수사를 했던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것들이 사실 없어질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우려가 됩니다. 하긴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여당도 분명히 검토가 있어야긴 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매우 비판적이었던 사람입니다. 뭐 18번에 가라는 걸 했고 심지어는 뭐 구 단위도 아니고 동 단위로 무슨 핀셋 규제한다 뭐 신용만 내가지고 결국은 값을 계속 올리만 줬는데 예. 그런데 이번에 뭐 수도권에 딱 6억까지로 대출을 제한해버린 건 문재인 정부 때 18번 했던 걸 합친 것보다 훨씬 세다. 이런 반응을 받아서 이거 이번엔 좀 제대로 하나보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를 본 적은 없습니다. 네, 물론 그렇죠. 더더욱 그런데 이 대출 규제의 심각성이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투기를 위한 하나의 레버리지일 수 있지만 대출이라는 제도 자체는 그 주거 사다를 마련하기 위한 그 서민들의 거의 유일무이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이미 10억이 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대출 6억으로 규제를 한다 그러면 그냥 평균가로 들어간다고 해도 내 현금에 4억이 있어야지만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겨우 마련한다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예. 근데 무슨 그렇게 비싼 아파트를 굳이 살려고 하느냐. 그냥 적당히 안 비싼 아파트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의 굉장히 한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네. 저만 해도 뭐 30, 40대에 걸쳐 있는 제 주변의 동료들을 보게 되면 뭐 친구들을 보게 되면 서울이나 서울 가까이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이 모두 서울이나 뭐 경기도 안에 다 수도권 안에 몰려 있는데 예. 아이를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양 부모가 예를 들면 서울 바깥에 조금 저렴한 아파트에 들어가서 자기가 출퇴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직주 근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는 것인데 이분들이 예. 정말 서울에 좋은 집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런 현실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왜 좋은 집에 살려고 하냐, 왜 서울에 살려고 하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요즘 30, 40대가 겪고 있는, 특히 이제 20대가 겪고 있는 문제를 저는 도외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고요. 김민석 총리 일단 뭐 야당 단독으로 표결했고 임명이 됐습니다. 우리 김재섭 의원도 개인적으로 이 총리 지명 철회했어야 옳다고 보세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예.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흠이 많은 후보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과거와만 같으면 이 정도의 의혹이 나왔다고 한다면 예. 자진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과 뭐 한 10년 전만 해도 과거 박근혜 정부 때에 제 기억으로 안대희 당시 그 총리 후보자가 예. 전관예우를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낙마를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런 사례를 비춰봤을 때 본인의 어떤 소득이 전혀 소명되지 않고 그 소득을 얻어가는 과정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 총리 후보자가 되고 총리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예. 그 정권에 가지는 신뢰, 그다음에 공직자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높이가 얼마나 그 땅에 떨어질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대단히 잘못된 인사고 앞으로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두고두고 잡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추경안이 어젯밤 늦게 또 역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단히 아쉬운 추경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 13조 정도가 소비 쿠폰으로 발행이 되고 예. 그것이 이제 지역 상권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관철이 된 것인데 그것이 과연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게다가 코로나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상황이 코로나에 준하는 그리고 코로나 이상의 어떤 경제 위기의 상황인가 그리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소비 쿠폰을 지금 당장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미래 세대의 빚을 지워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고요. 오히려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 내지는 정말 어려운 그 저소득층 대상으로 두텁게 보장을 하는 무언가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 예. 아마 야당 입장에서도 흔쾌히 동의를 하고 더 좋은 방법을 같이 찾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 관철된 예를 들면 채무 탕감 이런 이슈들도 제법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민생과 무관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추경 예산안에 동의하기 어려웠고 예. 무엇보다도 어제는 본회의 시간을 수차례 바꿔가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시간을 바꿔가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저희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래도 나름 그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소비 쿠폰을 저소득층들한테는 한 뭐 50만 원 이상 훨씬 더 많이 주는 식으로 좀 정책을 수정한 거는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그게 근본적인 의문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럴 거면 차라리 소득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빼버리고 충분하게 더 저소득층에 대해서 많이 지원했다 그러면 그런데 이걸 다 남겨놓고 야당의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더 많이 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빚지우는 거죠. 생색내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동의하기는 어렵고. 알겠습니다. 우리 김재섭 의원이 어제 러브버그 방제법을 대표 발의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하자는 거죠? 지금 사실 러브버그를 방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인 것이 러브버그가 익충이라는 얘기 다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물론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입히진 않지만 사실 기온 이상이나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개체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본 보고서에 따르면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익충이니까 당신들 참아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고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히는 경우에는 그런 벌레들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해충으로 인정할 수 있어서 예방적으로 그다음에 사후적으로도 이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가 낸 법안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에 의하면 해충이 아니면은 방제가 안 되도록 되어 있군요. 그렇죠. 조치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충으로 규정되지 않더라도 정신적 피해가 크면 해충으로 인정하도록 하자. 그래서 적극적 방제가 가능한 법 체계를 만들어 보자. 이거 얘기로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꼭 러브버그만이 아니라 새롭게 또 기후변화 때문에 뭐 특정 벌레가 막 범람하면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법률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충, 익충의 규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논의해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등장한 여러 이런 벌레들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조금 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법안이면 뭐 반대 의견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전히 익충인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래요. 저는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국회에서 논의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조용필의 허공 들으시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